오늘은 행복 찾기, 행복 누리기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본문에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당신이 항상 행복함을 느끼며 살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노력이 앞으로 스님이 법문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내용을 당신 것으로 하면 당신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강의를 듣기 전에 밑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본성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군요. 여러분도 일생일대 듣기 힘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는 행위로 누군가가 좋아진다면 이 또한 보시의 마음입니다. 복을 짓는 행동이지요. 지금 바로 공덕을 쌓으세요. 공덕 쌓는 시간 5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속해 있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 나를 알지 않고는 안 되겠죠. 둘째, 세상의 이치, 즉 우주만법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나 같은 상황을 놓고도 행복감을 느낄지 불행을 느낄지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서로 틀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우주만법의 이치를 알기 위해 우리는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불교만이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불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불교라는 종교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을 받아야 합니다. 현생을 살아가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을 누리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는 마음을 가지고 복받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복은 가만히 있는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만들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세상 이치를 알고 복받는 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알고 세상 이치를 알고 복받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본성의 강의를 잘 듣고 잘 실천하면 얼마든지 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와 세상 이치 그리고 복받는 생활에 대해 설명을 하고 부수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부분의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나 현대의 여러 과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등이 연구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나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나는 물질로서의 나, 생물로서의 나, 마음으로서의 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로서의 나.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우리 몸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98%가 1년 안에 다른 원자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간은 1, 2년 정도면 모두 교체되고 뼈는 10년, 근육이나 내장도 15년 내지 16년이면 모두 교체가 됩니다. 세포 전체가 교체되지 않더라도 세포 내의 원자들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나 할아버지나 몸을 구성하는 원자의 나이는 모두 거의 같습니다. 물질로서 이루어진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몸은 하나의 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포, 원자 핵 등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에 무수한 공간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과학자의 연구 발표를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 원자와 원자 핵 사이의 공간을 없애고 압축을 하면 사과 한 개밖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진동은 마치 회전하는 선풍기 날개가 한 덩어리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몸을 고정적인 물체로 보이게 하는 것에 불과하며 진동이고 파동이기 때문에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잘났다, 못났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등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내 몸뚱아리가 결국 사과 한 덩어리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자세히 보면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라는 것과 항상 파장을 지니고 있는 진동 상태라는 것이 당신이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물질로서의 나입니다. 둘째, 생물로서의 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생물로서의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을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그 명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가 아닌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은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내가 아닌 것으로부터 나를 구별해 생명체의 독자적인 개체성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면역학적인 나는 나가 아닌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심지어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파괴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천식, 알레르기, 이식 거부 반응, 혈액형 등이 바로 그런 예들입니다. 면역학적인 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어서 나가 아닌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나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나가 아닌 것을 공격하기 위해 스스로를 공격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물적 차원의 나를 뛰어넘기 위해 즉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인 생물학적 차원의 삶을 뛰어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지성을 갖추며 사회적인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면역학적이고 생물학적 차원에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인 성질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질이 자신의 생물적인 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나에 새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여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와 같은 수준이며 인성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생물적 차원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의 차원인 행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로서 행복이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일 뿐입니다.
셋째, 마음으로서의 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즉 마음의 나는 마음, 의식, 영혼, 혼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마음으로 통칭하기로 합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대부분의 습관들이 프로그램화되어 저장되고 작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의식이 내가 지각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내가 지각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이라는 것을 습관이 무의식이고 내가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광대하고 복잡한 것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초슈퍼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저장하여 기억하고 전생이든 현생이든 모든 경험을 저장하고 기억하는 정보의 창고와 같은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습관이 무의식에 편입되는 것은 무의식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 정신 분석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의식적인 마음은 초당 40비트의 정보밖에 처리 못하지만 잠재의식은 초당 무려 4천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니 인간의 잠재의식을 포함한 무의식은 놀랍게도 의식적인 마음보다 100만 배나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식은 나라는 생각하는 존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심리과학자가 연구 끝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람이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최대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95%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아침을 먹고 걸어가고 하는 등 대부분의 생활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의식을 학자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통상 무의식에는 무의식과 무의식의 깊숙한 곳에 잠재의식이 있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잠재의식의 깊숙한 곳에 초의식이라는 것을 더욱 세분하여 분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무의식이라고 할 때는 무의식과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을 포함한 용어입니다. 무의식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나 생각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였던 행동이 반복적으로 행하여 습관이 되면 이 또한 무의식으로 속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이란 이러한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서 현대과학이 거의 밝혀내지 못한 영역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잠재의식을 두고 영혼이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아레야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사람을 혼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멍청하게 정신이 나가면 혼이 나갔다고 말을 하죠. 이 혼이 잠재의식을 포함한 무의식입니다. 이 잠재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애초에 시작된 부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억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구분 없이 무엇이든지 경험한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삶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잠재의식을 포함한 무의식이 진정한 나입니다. 즉 참나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말하며 행동해왔던 나는 사실상 가아, 즉 거짓 나인 것입니다. 참된 나는 무의식인 것입니다. 이 무의식을 깊이 알려고 하면 행복의 주제를 떠나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더 알고자 하는 분은 따로 연락을 하시든지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무의식에 나의 영혼도 있습니다. 이 무의식을 영혼이라 하든지 참나라고 하든지 마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실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그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만나볼 수도 없고 조정을 할 수도 없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항상 의식적인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지만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모두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조정도 합니다. 참나이니까요. 앞서 말했듯이 의식은 최대한 5%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결국 다시 술을 먹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하였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술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최대한 5%에 불과한 의식으로 95% 이상인 무의식을 이기려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술을 끊으려면 의식적으로 술을 먹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자신의 무의식을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대한 연구는 인류가 문화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비록 그것을 정하는 이름이 틀린다 하더라도 말이죠. 무의식을 접하고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현대적으로 가장 학문적으로 체계적이고 접하기 쉬운 것이 최면입니다. 불교의 선수행도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 깊은 수행 등도 이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까지 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행을 시키신 것도 무의식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수행시킨 것입니다. 중국에서 발달한 도교나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들도 결국 무의식에 들어가 수행하여 체득한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를 깨친다는 것은 의식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가장 중요한 무의식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의식은 첫째, 믿는 대로 경험한다. 기적적인 힘의 원천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플라시보와 노시보 효과가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종교를 통해서든 자신을 믿든 어쨌거나 무의식에 심긴 강력한 믿음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둘째, 저항한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틱 증후군, 불명점, 말더듬, 발표, 불안, 성적 금기로 인한 일탈 행위 등이 이런 특징을 잘 표현합니다. 담배나 술 같은 중독증에서도 곧잘 나타나는데 끊으려고 하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대한 5%밖에 되지 않는 의식으로 95% 이상의 무의식을 이기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셋째,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못된 사람과 싸우다가 같이 못되십니다. 한마디로 무의식에서는 나도 너도 다 납니다. 무의식은 나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모든 비판을 나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니 그 스트레스가 오죽 많겠습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정도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화내는 것을 탐진치 삼독 중에 한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입안에 피를 가득 머금고 상대방에게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시고 바람을 안고 상대방을 향해 흙먼지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는 것은 자신부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모든 기억을 저장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약간의 나쁜 짓을 했는데 다행히 벌받지 않았다고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차피 나의 무의식에는 마치 CCTV처럼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게 되는 것이니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나의 무의식은 그것을 모두 보고 다 알고 있으니 물리학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무의식의 세계에는 정보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정보는 그 어떤 것도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개인을 초월하여 상호 연결됩니다. 무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나와 너의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과학에서 말하는 텔레파시도 이런 무의식 세계의 일종입니다. 본성이 할 수 있는 치유 방법 중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것도 무의식에 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섯째, 생각이 아닌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움직입니다. 인생을 바꾸려 한다면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 또한 무의식의 영역이므로 감정의 주인은 곧 무의식의 주인이라 할 수도 있죠. 또 감정은 마치 전파처럼 전이가 잘 됩니다. 이를 감정전이라고 합니다. 나의 감정은 타인에게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의 감정은 내 속에만 있는 것 같지만 전파나 공기처럼 확산이 됩니다.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밉다 하니 더 미운 짓 한다 하는 게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일곱째, 최고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 최단 시간에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에 학습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는 대체로 긴장이 뒤따르는데 이 긴장이 무의식의 학습 능력을 제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긴장 없이 학습할 때 가장 빨리 최고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두 가지 학습법이 있습니다. 첫째, 수면 학습법입니다. 잠들 때 취침 후 30분 정도까지는 의식적 긴장이 풀어지고 아직 잠은 들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무의식이 정보를 의식의 저항 없이 바로 흡수하여 최고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둘째, 놀이학습법입니다. 일과학습을 놀이하듯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반복되는 암기를 할 때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놀듯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식이 의식의 저항 없이 학습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즐깁니다. 즐기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즐기면서 놀듯이 학습하면
저절로 잘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최선의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네덜란드의 덱스테르 하위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할수록 더 나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숨 돌리다 보면 무의식의 판단 과정에 참여하여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 사고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적 편견을 배제하고 결정 요소를 공평하게 평가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내맡기면 최선의 판단과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무의식은 의식적 억지를 쓰지 않을 때 무의식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됩니다. 어떤 신념이나 의도가 무의식에 심기면 반드시 실현됩니다. 암시요법의 창시자 에밀 코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는 의식에 의한 신념과 의도를 말하고 상상은 무의식에 새겨진 신념과 의도를 의미합니다. 첫째, 의지와 상상이 부딪힐 때 예외 없이 상상이 승리한다. 둘째,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에 비례한다. 셋째, 의지와 상상이 서로 일치할 때 그 힘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진 만큼 커진다. 넷째, 상상은 마음대로, 마음 먹는 대로 움직인다. 이것이 에밀 코에, 그 유명한 에밀 코에가 공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의식을 훈련할 때는 자연스럽고 즐겁고 단순하게 확신을 갖고 해야 합니다. 절대 억지로 노력하거나 애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데는 의지보다 무의식의 신념과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지를 더하도록 충고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상상을 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억지 쓰지 않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의 도덕경으로 유명한 노자는 이것을 억지 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무의식은 내 안에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내 안에 거대한 에너지인 무의식은 하나, 부정어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내부 표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동해의 일출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미 빨간 해가 생각납니다. 둘, 육신의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면역계나 순환기계나 내분비계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셋,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실현시킵니다. 무의식은 일종의 거대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이 집중하는 곳에 에너지가 흐릅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실현시킵니다. 무언가를 심하게 두려워하는 것도 집중입니다. 따라서 무의식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실현시키지만 반면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실현시킵니다. 다섯, 무의식은 선,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본래 수용적이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건 판단하지 않고 다 실현시킵니다. 무심코 자주 하는 말이 무의식의 신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꼴 보기 싫어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한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이 멀어져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었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자신의 무의식을 변화시키고서야
눈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알고 세상 이치를 알고 복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말하였고, 그 중에 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물질적인 나와 생물로서의 나, 그리고 마음으로서의 나를 살펴보고, 그 마음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무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쉽게 설명한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평생 이러한 것을 모르고 막연히 행복을 추구해 온 것에 비하면 이 내용은 어려울 수도 있고 믿기 힘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드물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출광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경험 등으로 강의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자연스럽게 실천한 경우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것이 나다 라고 살아왔던 행동과 생각과 판단 등 이런 것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에고라는 제목으로 보여주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고는 생물적 차원의 성질이 당신의 무의식에 심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행복을 추구하는 목표와 상반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모두 무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참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요.